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7번째 학에 대한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붕자 원방내 불영 낙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어 첫 번째 글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않겠는가,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이제 바꿔 얘기하면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노여워하면 이제 소인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알아주다, 안 알아주다 하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노여워하다, 노여워하지 않다의 이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출근을 해야 하는 어떤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배가 출출합니다. 허기가 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출근을 했다가는 오전에 할 일이 많은데 그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뭔가를 챙겨 먹었습니다. 이런 거를 챙겨 먹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해서 이제 동료들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그 회사 동료들이 아무도 아침을 먹었냐고 안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출근을 한 내가, 이 사람들은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왜 안 물어보지? 라고 궁금해 할까요? 아니면 안 물어봐줘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상관없다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봐도 상관없고 안 물어봐도 또 뭐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먹었다고 얘기할 거고, 안 물어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날씨가 쌀쌀해져서 추워져서 내가 지난 휴일에 백화점에 가가지고 마음 먹고 멋있는 옷을 한 벌 샀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을 좀 과하다 싶을 만큼의 값을 지불하고 한 벌 장만을 했습니다. 모처럼. 그리고 그걸 입고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물어봐 줍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뭐 새 옷 샀냐 어쨌냐 이런 말을 안 물어봅니다. 그때도 아까처럼 물어봐도 상관없고 안 물어봐도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내가 좀 서운할까요? 내가 이 새 옷을 이렇게 멋있는 걸 입고 왔는데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단 말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 아니면 뭐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상관없다고 그렇게 할까 하는 겁니다. 아마 좀 서운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아침밥을 먹고 왔을 때 그거 안 물어봐 주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이거는 조금 서운할까요? 우리가. 그러면 밥은 그냥 뭐 집밥이니까 그런 거고, 이거는 뭐 비싼 돈을 주고 산 거니까 뭐 그럴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행위를 한 나의 심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밥을 먹을 때는 내가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허기가 져서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밥을 먹을 필요가 있어서 밥을 먹은 거였습니다. 근데 밥을 먹었더니 시장기가 해소가 됐고 나는 이제 점심 먹을 때까지 이제 일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처럼 이제 배가 든든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이 100% 달성이 된 겁니다. 100%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해서 더 내가 바랄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봐 줘도 상관없고 안 물어봐 줘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살 때는 그것도 좀 비싼 내가 값을 주고 샀다 그러면 이게 쉽게 살 수 없죠. 쉽게 살 수 없어서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그걸 눈에 들어서 봐뒀다가 또 다른 데도 또 가봤다가 또 다시 와서
뭐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그 집에 한 번 들어가서 그냥 그거 사오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그러면서 늘 우리가 이제 하죠. 그 직원한테 물어봅니다. 괜찮아요? 잘 어울려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 드는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눈에도 괜찮은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저 사람 그 직원 눈에 좋은지를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실은 이게 직원이 괜찮냐 안 괜찮냐에 따라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할지 안 괜찮다고 할지를 내가 테스트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직원이 뭐 잘 어울리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근데 직원이 만약에 거기서 아유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사기도 이제 주저되겠죠. 근데 괜찮다고 하면 이제 내가 사옵니다. 그걸 살 때 99%는 내 마음에 들어서 샀지만 내가 그것을 사는 그 100 중에 1% 정도라도 다른 사람이 이 옷을 입었을 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99% 만족해서 이 옷을 샀지만 그 사람들이 좋다는 말을 해줘야 나는 100%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회사에서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그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섭섭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나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라는 이제 자기만의 이제 상상을 하게 되고 이제 불필요한 이제 그 갈등 관계가 거기서부터 또 뭐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오해가 빚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퉁명스럽게 대하고 그러면 이제 동료들이 오늘 제가 왜 저러냐고 이제 그러고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할 때 남이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에 상관없이 내가 만족하면 노여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내가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고 그것이 충족되면 그걸로 충분한 거지 반드시 남의 평가 인정에 의해서 내 행위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를 거기에 기준을 둘 필요가 없다. 군자는 항상 그렇게 행동한다 하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노여워하지 않는다. 그럼 군자답지 않겠냐. 근데 소위는 항상 남이 알아주어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거고 남이 안 알아주면 그건 무가치한 것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남의 인정, 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주 이제 남의 마음에 드는 것, 남에게 좋게 보이는 것, 그래서 혹은 해서는 안 되는 일도 그런 이제 영향으로 하게 되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만족과 남의 인정 사이에서 저 두 가지가 이제 뭐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게 모두가 다 충족이 되지 않을 때 그 남의 인정에 항상 연연해 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군자답다는 말로 공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런 이제 밥이나 옷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심각한 건 밥이나 옷이 아니고 이제 배움입니다. 배움의 문제가 이 문제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 배우는데 내가 그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 배움이 의미가 있다 하는 것과 혹은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이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한다 하는 것에 이제 그 차이를 이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연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글이 이 논어 헌문편에 나와 있는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에 관한 공자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배우는 이들은 나를 위하였는데 오늘날 배우는 이들은 남을 위하는구나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나를 위하는 학자들이 배우는 이들이 나를 위했다. 이것을 이제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위기지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지학, 자기 나를 위하는 배움.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남을 위하는 배우는 이들이 하는 그 배움은 위인지학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여기에서 공자가 옛날과 오늘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저것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옛날 사람들은 다 위기지약을 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전부 위인지약을 한다. 이런 말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저걸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공자가 요 표현을 했을 때의 의도가 뭐냐? 그러면 공자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논어 곳곳에서 옛날과 오늘날을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옛날 오늘날이 다 등장하지 않고 그냥 옛날만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날만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동양 고전에서 흔히 쓰는 방법인데 옛날은 항상 이상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항상 오늘날은 문제적인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게 그냥 관용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이 오늘이니까 오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적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더 좋은 오늘이 되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문제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대안을 반드시 제시를 하는데 그 대안을 제시할 때 대안이 옛날이라는 이름으로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은 사실적인 옛날이 아니에요.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대안 이상으로 받아들여야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여야지 저걸 사실로 접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이 무슨 문제 상황을 일으켰을 때 잘못을 했을 때 꾸짖으면서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니 엄마 아빠는 어렸을 때 안 그랬다.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를 그걸 사실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확인하려고 들면 그건 안 되는 거라고요. 엄마 아빠가 그 얘기를 왜 했냐? 그러면 엄마 아빠가 진짜 안 그래서 안 그런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안 그랬던 그 엄마 아빠가 너를 낳았는데 거기서 나온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도 나만 했을 때 안 그러셨다니까 나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충분한 거예요. 걔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거죠.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니 옆집 아저씨 아줌마는 안 그랬대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옆집 아줌마 아저씨는 나를 낳아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안 그랬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옛날은 부모예요. 오늘은 자식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유래한 오늘이 왜 옛날과 다르냐 지금 이 얘기를 함으로써 오늘의 모습을 반성, 성찰하고 옛날의 모습을 회복하라라는 취지로 옛날 오늘날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기지학, 위인지학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위기지학은 나를 위한 배움인데 우선 배움이라는 건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배움은 변화와 성장을 위한 새로움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의 알무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알물, 이제 배움은 알무로 반드시 연결이 되는데 저 알물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문제에서 이제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이 나뉘는데요. 알물, 관점과 사유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위기지학은. 그러니까 아까 지난번에 그 새가 숲속에서 그러니까 둥지에서 숲속에서 하늘로 날아가는 그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 숲속에서만 있던 새가 하늘로 날아 올라갔을 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 새는 틀림없이 새로운 세상을 만났었습니다. 그것은 딱 하나 변한 것이 그 새의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숲 속에서 숲을 바라보는 관점과 숲 위에서 숲을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숲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대상, 같은 세상을 살지만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나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상을. 예, 숲이 전체라고 알고 살았는데
거기 올라와서 보니까 그 넓은 숲의 한 점에 불과했다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면만 하나만 생각을 하는 거와 두루두루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니까요. 그 두루두루 생각할 수 있는 그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키우는 것이 바로 요 알무로부터 얻게 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한쪽 면만 봤던 것과 하나만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여러 개를 생각할 수 있고 여러 면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의 소유자가 됐을 경우 그러면 이제 뭐가 일어나냐? 그러면 나의 인격이 성숙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격. 요 격은 우리가 품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람의 품격이 인격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서 격자를 써주는 거지 사실은 물건이면 품질입니다. 품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고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당연한 건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고 고귀하고 평등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하고나 결혼을 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스승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를 내 스승으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내 제자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서 사과를 하나 사더라도 이 세상에 사과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모든 사과는 다 소중하고 중요한 식물이라고 우리가 다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고른다고요. 사과도 고르고 생선도 고르고 뭐 고구마도 고르고 다 고릅니다. 그것이 내가 그러면 고르지 않은 것은 그럼 없어져 버려도 좋다는 뜻이냐?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 격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격을 결정하는 게 뭐냐?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뭐가 사람의 격을, 품격을 결정해 주냐? 그러면 이제 어떤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당신이 사는 아파트가 당신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뭐 대한민국 1%가 어쩌고 하는 그런 거 절대로 그런 것은 그것은 내가 소유한 것의 격이지 나의 격이 아닌 거죠. 내가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그걸 가지고 나를 내세우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결국 이제 그 사람의 격을 결정해 주는 건 뭐냐면 그의 관점과 사유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그 사람의 말을 결정할 거고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삶을 결정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 배움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보시면 외부에서 나에게로 처음 이것이 새로운 것이 내게 접해졌는데 그것이 나의 알무로 축적이 되고 그 알무를 통해서 내가 관점과 사유가 성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이 성숙해지는 상태 이게 전부 내 안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나를 위한 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배움이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나를 성장, 변화하는 데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사냐?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요. 그러면 말은 나를 위한 배움이니까 이게 이기적인 배움처럼 얼핏 들리지만 사실은 이 배움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 배움이야말로 세상 모두를 위한 배움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배우는 이들은 다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자신을 세상을 위해서 사는 그런 배움. 이게 위기지학입니다. 그에 비해서 위인지학은 어떠냐?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것도 배움이라서 알을 축적해요. 알이 내게 축적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면 자신의 상품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애당초 목표가 거기에 있었고.
근데 이 상품이라는 게 나를 상품화한다는 것이 지금은 저 말을 아주 이게 전부 다 대놓고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막 PR도 해야 되고 자기가 자기를 광고도 해야 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저 상품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그 농작물이 우리 집 가족들이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그 농작물을 상품이라고 하지 않아요. 상품이라는 말은 반드시 남에게 팔겠다는 목적으로 재배를 했거나 제작을 했거나 하는 것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저 상품이. 그러면 이 상품을 만든 것은 나지만, 제작하고 재배한 건 나지만, 이거를 이제 나중에 소비할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일단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내가 재배한 것을 이제 사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의 눈길을 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줄 사람의.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사람의 눈길을 끌려면 포장을 잘해야죠. 포장을 잘해서 일단 눈길을 잡고 눈길을 끈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이것을 사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지식이 상품이면 반드시 나를 팔기 위한 그 포장의 용도로 이제 저 지식이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 거를 사주는데, 내가 예를 들어 이제 배추를 재배를 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배추를 샀다.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겼어요. 그 사람이 내가 1년 동안 정성 들여 키운 그 배추를 내 집 앞에서 전부 다 그냥 발로 지근지근 밟아서 깨부셔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것이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 사람한테 이제 내가 팔아버린 다음에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식을 만약에 상품으로 취급을 한다 그러면 내 지식을 사간 사람이 그 지식을 어떻게 쓰라고 하든 나는 그렇게 써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법 전문가인데 나를 수임료를 주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이건 뭐 누가 봐도 다 범죄인데 나를 무죄로 만들어 주라 해서 나를 수임료를 주고, 그것도 비싸게 이제 주고 내가 그 수임료를 받았으면 나는 그 사람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무죄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양심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법 정신에 충실하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나는 애당초 그 법학을 왜 했냐면 돈 벌려고 한 거였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주고 나는 돈을 챙기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법을 불신하게 되고 법이 정의의 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세상은 더 혼탁해지게 되겠죠. 이 상품 가치의 향상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은 물질적 조건의 신장입니다. 우리 집이 더 평수가 넓어지고 내가 타는 차의 배기량이 더 늘어나고 내가 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애당초 내 목적이 그거였으면. 그러면 내 배움은 나의 물질만 신장을 시켜줄 뿐 내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이지가 않고 오로지 내 배움을 산 그 사람을 위해서만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배움은,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타협해요. 이제 우리 사회가 법을 불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난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 그냥 나만 회장님에게 높은 수임료 받아서 나 잘 살면 그냥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배움은 남을 위한 배움이라는 말 때문에 이타적인 배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이것은 아무도 위하지 못하는 배움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알아준다에 연연을 한다는 게 바로 요 얘기하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하지 마라.
네가 그 공부를 하는 이유가 너를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그게 무슨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제 그런 마인드로 공부도 해야 그래야 쉽게 얘기하면 이 배움을 왜곡해서 세상에 아부하는 곡학아세의 잘못된 지식인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춘추시대에 공자 말고도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없어서 춘추시대가 혼란했던 게 아니라고 공자는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지식인들이 많지만 왜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가? 그것은 지식인들이 자신들이 배운 것을 남들에게 팔기 위해서, 남들한테 써먹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들이 부귀영화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식인이 오히려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 공자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던 것이죠. 이 위기지학, 위인지학, 특히 위인지학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